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현재는 딸아이 하나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보물 같은 아이입니다. 아마 저는 저희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를 만큼 제 인생에 있어서 전부인 아이죠. 딸아이와 이렇게 각별한 사이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저의 과거사 때문인데요. 아직도 꺼내기 조금 힘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딸아이와 단둘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20년도 더 전에 저와 딸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목이 메요. 20년도 더 넘게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이라는 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는 거겠죠. 지금은 사람 구실을 하고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죽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가 아내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얼굴도 심성도 고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아내와 저는 처지가 참 많이 비슷했어요. 거기서 오는 동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저도 가족이 없었거든요. 흔히들 고아라고들 하죠. 저와 아내가 그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빨리 친해지잖아요. 저와 아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막노동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내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정산해주고 하는 격리 일을 했었고요. 남자들만 있는 직장에서 아내에게 추파를 던지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위험한 일도 있을 뻔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랑 만난다고 해요. 남자친구가 나라고. 나 힘세고 덩치 좋아서 다들 겁내는 거 알죠? 그니까 나랑 만난다고 하면 다들 안 건드릴 거예요. 제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는 거짓말하기는 싫은데 그냥 진짜 만나면 안 돼요? 하고 말이죠.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뛸 듯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고 심장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빨리 뛸 수 있지 싶었던 그날 말입니다. 저와 아내는 그렇게 이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변 남자들에게 엄청나게 질투 어린 시선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다들 아내를 속으로 점치고 두고 있다는 것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 그만큼 아내가 정말 고왔어요. 주책 바가지 같지만 그랬습니다. 결혼까지도 굉장히 빨랐어요. 왜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 싫으면 결혼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내와 헤어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청혼했고 아내도 바로 오케이 했어요. 양가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결혼이었습니다. 뭐 저희 둘은 괜찮았는데 주변에서 그걸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아내도 저도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랐고 또 결혼했기 때문에 품고 있는 꿈이 같았습니다. 바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말입니다. 그게 어쩌면 아내나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꿈이자 목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우리도 온전한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 아이에게도 엄마도 아빠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이냐고 부둥켜 안고 울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퇴근해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딸아이가 아빠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슈퍼맨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충만한 기분을 느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 꿈같던 시간이 지속된 건 고작 5년이었습니다. 고작 5년이요.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거든요. 이제는 아이도 태어났고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하느라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사무실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김씨, 어디 갔었어? 왜 연락이 안 돼? 휴대폰이 꺼져 있었나 보네요. 요즘 자주 이래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빨리 병원 가봐. 빨리! 심장이 철렁하고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급하게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었다고 말이죠.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어떻게 갔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병원에 도착했고 도착하니 아내가 응급수술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없어서 늦어졌다고요. 그런데 더 늦어지면 환자가 위험해서 급하게 수술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서 저 자신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 한두 푼 버는 게 뭐라고 피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모를 수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하늘에 신이 있다면 그 신도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요. 어떻게 만든 가족인데 나에게서 아내마저 앗아가지 마시오. 제발, 제발. 하지만 하늘은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말이죠. 수술이 잘 끝났다고 아내를 회복실로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보다. 그래,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잠시 깨어났던 건 저와 딸아이에게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눈을 뜬 시간 동안 딱 이 말을 남기고 떠났거든요. 우리 승아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지금도 좋은 엄마고 앞으로도 좋은 엄마일 거야.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만약 내가 잘못되고 나면 빨리 재혼해. 당신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나 있고 우리 승아한테도 꼭 좋은 엄마 만들어줘야 해. 알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아내는 딸아이를 보고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내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거짓말 같았어요. 현실인데 꿈 같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한동안은 자책했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바로 연락을 받고 동의하지 않아서 수술이 늦어져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분노했습니다. 왜 나는 가족을 가질 수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슬프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슬픔과 체념이었어요. 이 세상에 저도 존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도 살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손가락을 가만히 잡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다름 아닌 저희 딸아이였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 그 순간 눈물이 정말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죄스러웠어요. 어떻게 내가 이 천사 같은 아이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갈 수도 데리고 갈 수도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했어요.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이죠. 아내를 떠올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제외하고 모든 아내의 물건들은 다 태워버렸어요. 아내의 물건들을 보면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말입니다.
물론 힘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그것도 딸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빠라서 해줄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잘 컸습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착하고 바르게 말이죠. 혼자 자신을 키우는 저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딸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쓰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제 인생은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참 쓰라렸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한동안 쉬다가 다시 시작한 막노동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어요. 실수도 잦았고 처음에는 저를 챙기고 써주던 동료들도 점점 저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건축 용역자들을 관리하고 수급하는 일을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더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다행스럽게도 실패를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고난스럽기는 했지만요. 그러다 우연히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는 귀인을 만나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장비를 정말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성공에 이르게 되었고 말이죠.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성공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인생 역전이네,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감탄하고 모두 놀라워할 만큼 말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도 쉽게 이룬 것도 아니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저는 참 운이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보려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저와 같은 성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사실 딸아이에게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쓴다고는 썼지만 물리적으로 한계라는 게 있었어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정말 어느 정도는 바빠야 하는지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승아님 보호자분 되시나요? 저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심장이 저 밑까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아내를 그런 식으로 잃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날도 거기까지 듣고서는 정말로 손이 바들바들 떨렸던 것 같아요.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았는데 눈에 눈물이 맺혔고요. 네, 무슨 일이시죠? 지금 김승아님이 남자친구분을 폭행으로 신고하셔서 김승아님은 병원에 가 있으시고 그 신고받은 남자친구분은 경찰서에 계시거든요. 연애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했어요. 여러분은 수많은 미디어 속에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그게 저와 저희 딸아이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였더라고요. 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딸아이의 옷이 피가 잔뜩 묻어 있었고 딸아이는 죽은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과거에 아내가 누워있던 모습이 겹쳐 보여서 말입니다. 아빠, 나 정말 괜찮아. 나 진짜 하나도 안 아파. 이거 내 피 아니야, 정말이야. 오히려 떨고 있는 저를 딸아이가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겨우 진정이 되고 나서 바로 변호사부터 고용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을 그렇게 만든 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도와주신 분은 어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도와주신 분이라니. 아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새끼랑 몸싸움 해가면서 나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경찰한테 그런 말 들은 거 없는데. 그런데 알아보니 정말이더라고요. 정말로 저희 딸을 도와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그분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했고 말이죠. 저는 밑에 직원들을 시켜서 그분을 찾아달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았습니다. 딸 또래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인상이 몹시 낯이 익었습니다. 어딘가 친근함이 느껴질 만큼 말이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죠? 네, 저는 처음 뵀는데요. 하긴 그 젊은 청년을 제가 어디서 볼 일이 있었겠냐 싶기는 했어요. 회사 집만 다니는 데다가 그 청년은 저희 회사 직원도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딸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요. 그 자식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이 아닌 놈이던데. 그렇게 딸아이를 걱정하는 것까지 요즘 보기 드문 마음과 용기를 가진 청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편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몇 살이냐, 이름은 뭐냐, 어디에 사냐, 학생이냐,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집안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일용직 노동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운명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지만 어딘가 운명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에게서 제 지난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례를 하고 싶은데 혹시 그걸 취직 자리 제안으로 해도 될까요? 라고 말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혹시나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나 밝아지더라고요. 정말이요? 그리고서는 집안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홀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중이기는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이죠. 이런 걸 원래 이렇게 넙죽 받으면 너무 염치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그런 것을 가릴 처지가 못 됩니다.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그 청년을 보고 눈물이 찔끔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로 지난날에 제가 생각이 났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뜨고 나서 남은 병원비를 갚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시절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어요. 젊은 날의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알고 보니 정말로 지금 병원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더라고요. 병원비가 많이 밀려서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해결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는 와서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사장님, 정말로 저와 저희 어머니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빚을 제가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까지 감사함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죽으라고 하시면 죽을게요. 정말로요. 내가 자네를 왜 죽으라고 하나? 그냥 앞으로 열심히 잘 살면 돼. 그 뒤로도 그 청년과는 종종 만났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말이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청년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불러다가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있다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예뻐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저희 딸아이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정말로 성실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였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냥 낙하산 아니냐 했던 다른 직원들도 지금은 다들 인정한다니까요.
고졸이라 솔직히 조금 걱정했는데 머리도 빠릿빠릿 돌아가고 무엇보다 너무 성실해요. 매일 아침에 30분 먼저 출근해서 청소한다니까요, 글쎄.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거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서 한대.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라고. 정말 요즘 그런 청년 없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되면 승진도 시켜주고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와도 한두 번 함께 밥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했던 건 딸아이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인데 엄청 낯이 익어.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는데 어디서 본 얼굴 같았어? 그리고 좀 나랑 닮지 않았어?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눈, 코, 입이 정말 닮았다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느낌이 닮은 거 말입니다. 왜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목구비가 닮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 게 닮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다른 딸아이와 그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이유가 있었지만요. 아, 그리고 그렇게 제가 그 청년과 잘 지내는 동안 딸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쓰레기 같은 놈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초범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전 여자친구분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가 고소당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사도 받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처벌이 나올 겁니다. 원래 그런 새끼였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 여기저기서 여자들 돈을 뜯어서는 갚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해놓고 돈을 빌려서는 잠적을 한 이력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다 까지는 바람에 그 새끼는 진역을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내가 나오면 복수할 거야.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는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사람 쓰면 너 같은 새끼 하나 조용히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알겠어? 굳은 표정으로 나지막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는 것을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자식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협박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금세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덜덜 떨더라고요. 그렇게 겁이 많은 놈이 자기보다 약한 여자를 때리고 돈을 뜯고 다녔다는 게 정말 치가 떨리게 한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더 이상 너한테 어떻게 못할 게다. 겁을 제대로 먹은 것 같으니. 나 때문에 미안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싶네. 네가 뭐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하지. 그렇게 딸아이의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간은 별일 없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기보다 알게 되었다는 말이 맞는 표현이겠지만요. 사장님, 사진 속의 이 여성분 누구세요? 그날도 그 청년과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 쓰레기 새끼 일도 마무리됐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제 방에 와서 제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액자를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책상 위에 있는 액자 속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내. 라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제가 아내 사진 한 장만 빼고 아내의 모든 물건들을 다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은 한 장 남은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사진을 정말 뚫어져라 바라보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 속의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기셨는데요? 그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그 시절의 스타일이나 사진 분위기 같은 게 다 똑같아서 어지간하면 다들 닮아 보이더라고. 나도 내 친구랑 찍은 사진 있는데 사람들이 형제인 줄 알아. 너무 똑같아서.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제 또래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사진이라는 게 선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입고 다니는 옷이나 머리 모양 같은 것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다 비슷해 보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기에는 얼굴이 그냥 너무 똑같아요. 자네 어머니 나이가 있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알아? 하하. 제가 어머니 젊은 시절 사진을 들고 다니거든요.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웃으면서 받아들였어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착각한 걸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사진을 받아든 저도 그 자리에서 입을 쩍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진 속 여자는 그냥 아내였습니다. 다른 사람일 리 없는 그냥 아내였어요. 그저 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생긴 얼굴에 처음에는 멍하다가 나중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사실은 아내가 살아있나? 하는 멍청한 생각까지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내가 죽고 여물하고 화장을 하는 것까지 제가 제 눈으로 다 봤는데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살아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스쳐간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과거에 나눴던 대화가 말이죠. 나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해. 나한테 가족이 있다는 말. 그게 무슨 소리야? 혼자 버려졌다고 하지 않았어? 물론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나는 혼자이기는 했는데 언젠가 고아원 원장님이 언니가 입양을 갔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는 내가 무슨 언니가 있어 했는데 어쩌면 정말로 있었던 게 아닐까? 고아인 저나 아내는 가족에 대한 결핍이 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아내의 어떤 결핍에서 만들어진 착각 같은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너무 외롭게 크고 자라서 나에게 나와 같은 처지의 가족이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걸 착각하거나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신? 저희 어머니 정확한 나이를 몰라요. 서류상 나이가 있기는 한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서요. 그 말을 듣는데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고요. 저희 어머니가 고아이시거든요. 입양되신 거라 출생신고를 뒤늦게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아내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아무래도 우리 아내의 언니인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청년은 본인도 너무 놀라서 손을 덜덜 떨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청년의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함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청년의 어머니 얼굴을 보고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잃어버린 그 언니라는 것을 말이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그 언니 말입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요. 그게 다 무슨 말인가요?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소리까지 아내와 똑같았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나이가 더든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내와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매가 아니라 쌍둥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고 눈을 뜨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꿈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 선명하게 기억이 날 뿐 다른 것들은 흐릿합니다. 제가 제 아내 사진을 청년의 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도 고아였어요. 제 사진을 받아든 청년의 어머니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기억나는 순간부터는 가족이 없이 혼자였다고 했는데 언젠가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선명하지 않아서 그저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거겠거니 했었는데 나한테 동생이 있다고요? 곧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의 어머니, 아니 처형을 바라보면서 금방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있나요? 내 동생 어디 있나요?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그게 제 아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청년. 아니, 조카가 처형에게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조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야기하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네? 20년도 더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와 딸아이만 남기고요.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도 같은 날 듣게 되는 기분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저이지만 저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형의 그 마음이 가늠도 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요? 내 동생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가 건넨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던 처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 울음은 단순히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닌 지나간 시절에 대한 어떤 회한 같은 것일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처형이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러면 딸아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버버거리며 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딸아이에게도 굉장히 큰일이 생긴 거기는 하잖아요. 고아인 줄 알았던 얼굴도 기억 못하는 엄마에게 자매가 있었고 이모가 생겼다는 거 말입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병실로 들어선 딸아이를 보고 저형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딸이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처형과 딸아이는 마치 엄마와 딸처럼 닮아 있었거든요.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내가 살아온다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그리고 왜 제가 첫 만남 때부터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마음이 갔는지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마저 굉장히 신기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인연, 운명 뭐 이런 게 있기는 한가 보다 하는 생각도 말이죠. 그리고 처형에게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형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잠시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제가 입양아인 줄 몰랐어요. 30살 때 된 거라고 했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그냥 저는 제 친엄마, 친아빠인 줄 알고 자랐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였고요.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어느 부부가 처형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을 입양하고 5년쯤 지나서 기적적으로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이런 경우를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입양된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도요. 동생이 태어나니 저는 그냥 완전히 뒷전이었어요. 뒷전이면 다행이죠. 매일매일 구박받고 맞았어요. 동생이 아파도 제 탓, 넘어져도 제 탓. 그러다 제가 울면서 한 번은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나도 엄마 딸인데 나한테만 왜 이러냐고요. 이야기를 거기까지 한 처형이 눈물이 나오려는 듯 잠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을 이어갔어요. 제 말에 엄마가 저를 보고 인상을 쓰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때 고작 8, 9살이었는데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서 마치 어제 있었던 일 같다니까요. 너는 내 딸이 아니라고, 주워온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더러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찍소리 말고 시키는 거 다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더군요. 정말 못된 말이죠. 그 어린아이에게 말입니다. 그래도 키운 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찍소리도 내지 않고 엄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다 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로 나를 다시 버릴 것 같았으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라는 게 있다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했지만 그때 처형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18이 되던 해에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거기서 더 살았다가는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죽든가. 그곳에서 불행하게 죽느니 나와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숙식을 제공해주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요. 중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써주는 것도 없었고 몸으로 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동생은 학교를 다 나왔나요? 그 사람도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고등학교는 나와서. 나는 고등학교 안 나온 게 아직도 한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처형의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당에서 공장으로 그리고 남의 집 식모로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방 한 칸쯤 얻을 수 있는 돈이 모였을 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집을 뛰쳐나온 지 7년쯤 된 날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였는데요? 그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은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꼭꼭 숨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찾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처형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던 것 같아요. 훌쩍거리는 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딸아이가 울면서 처형의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처형의 입에서 남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조카가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조카에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참. 힘드시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에 처형은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납치하듯 복삼에 가서 한 결혼이지. 왜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결혼의 끝은 대부분 비슷한 것도
아마 이 사연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시작이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고 화목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었겠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은 차라리 죽었으면 하기도 했고요. 그 인간을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죽었다고 하더군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말이죠. 매일같이 술만 마셔대던 인간에게 가장 어울리는 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처형의 얼굴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병인지에 대해 물었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투석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사장님이 그때 안 도와주셨으면 저희 엄마 정말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당장 목숨이 위험한 건 아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고 투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조카가 된 청년의 손을 꾹 잡으며 앞으로 병원비는 걱정을 하나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세 지고 싶지는 않은데 신세 아닙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리고 아내도 제가 이렇게 하기를 바랄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날 저는 아내의 꿈을 꿨어요. 아무 말 없이 멀리서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아내는 저에게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내내 입원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일단 집을 하나 얻어줬어요. 지금 사는 집을 딸아이가 한번 다녀왔는데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빨리 이사를 시켜드려야 할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어대더라고요. 딸아이는 마치 엄마가 생긴 듯 처형에게 정을 줬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은 내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간호했고 제가 마련해준 집의 인테리어나 다른 것들도 다 본인이 하나하나 살피며 준비했어요. 저는 그런 딸아이를 보면서 딸아이가 그간 저에게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자라오면서 엄마를 참 많이 그리워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같네요. 조카에게는 본격적으로 일을 배워보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아직 회사에는 조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준비되면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일을 시켜보려고요. 가족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나날이었습니다. 아니, 가족이 생긴 게 맞기는 하죠. 그렇게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 오늘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딸아이가 호들갑을 떨며 제가 있는 서재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세상에, 내가 오늘 누굴 만났게? 누구? 이모 입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났어. 그건 저도 많이 놀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딸의 입에서 튀어나왔으니 말입니다. 제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진짜 인간 말종들이더라. 이모가 돈이 생겼다는 말이 어디서 도는 건지, 그게 돈다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찾아와서는 자기들이 키워낸 값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소리 질렀더니 욕하면서 나갔어.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나 몰라. 세상은 넓고 양심 같은 건 개나 준 사람들이 정말이지 많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네요. 나중에 조카를 불러서 그날의 일을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조카는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가 차오르는 듯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집을 나오기 전부터,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연락하는 동네 친구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분이 엄마를 꾸준히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 친구분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괜히 이모부에게도 폐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굉장히 걱정하시고 계세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하고서는 조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꼬인 인생에 달라붙은 사람들은 정말 지독하기도 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처형도 조카도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 이후로도 한두 번 더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딸아이를 통해서 전해 듣고서는 그 집 식구들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혹시나 제가 돈이라도 크게 지어줄 줄 알고 상당히 상기된 얼굴로 들어서더군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딸아이한테 들으니 처형을 괴롭히신다고요. 제 그 말에 처형의 양아버지처럼 보이는 나이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괴롭히다니?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 하는 걸세. 우리가 개를 걷어서 키워준 거, 그 값을 치르라는 거지. 언제부터 입양한 아이를 키워준 값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게 되었나요? 게다가 18 그 이후부터는 그 집에 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제 그 말에 처형이 이야기했던 입양을 가고 나서 태어난 동생, 그 동생인 것 같은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키워준 값에 대한 보상은 하는 게 인간된 도리 아닌가요? 제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제 웃음에 세 사람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텐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 많이 당황한 듯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인간들에게는 돈이 썩어나도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 했지 말이죠. 인간된 도리라. 댁네들이 인간된 도리를 지키지 않았는데 왜 처형이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처형의 그 집이며 돈은 제가 해준 거니 그쪽들은 더더욱 명분이 없는데요. 제가 절대 안 줄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하자 그 사람들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듣자하니 댁네 회사가 연매출이 500억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 몇 푼 지어주는 게 그렇게 아깝단 말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뭐요? 아니, 이렇게 성공하고 평판도 중요하신 분이 이렇게 행동해도 돼요? 제가 뭘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막대하고 또 은혜고 뭐고 안 갚고 제가 어디 인터넷에다가 글이라도 쓰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사실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 중이었거든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말이죠. 저 같은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어지간히 철두철미하지 않고서야 성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버릇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같은 것을 하게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것 말입니다. 그 집에서 저희 처형에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구박하고 학대했는지 제가 문제 삼으면 어쩌시려고요. 아이가 안 태어난 줄 알고 입양했다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 안 들으면 도로 가져다 버릴 거라고 협박하시면서 온갖 집안일 다 시키시고 때리고 그러셨다면서요. 제 말을 듣던 세 사람이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죽은 듯이 살기라도 하지. 인제 와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아프기까지 한 사람한테 찾아와서 돈 생긴 거 같으니 돈 내놔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댁네들 편에 들까요? 네? 제 말을 가만히 듣던 그 동생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증거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그렇게 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그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정말로 나오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빤히 바라보며 그렇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대화 내용들 다 녹음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곧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정말로 어디 한번 무서운 꼴을 당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소리를 버럭 질렀고 세 사람은 놀란 듯 몸을 움찔하고 떠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협박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니 협박이 아닌 경고였습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리까지 오려면 사람이 정말 독해하거든요. 그니까 저 그만 화나게 하시고 저 형한테 없는 사람처럼 사세요. 아시겠어요? 세 사람은 그래도 돈이 포기가 안 되는 건지 일어서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더군요.
그러게, 딸 잘 키웠으면 지금 집이라도 한 채 받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못되게 구셨어요? 제 그 말에 처형의 양동생인 그 동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희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불우이웃 도왔다고 생각하고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제가 왜 용서합니까? 당신네들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밖에 경호원들을 불러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딸에게 들었는데 그 세 사람은 틈만 나면 처형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딸아이와 조카가 쫓아내는 것 같기는 했지만요. 마음을 곱게 쓰고 착하게 살아야 언제가 뭐든 돌아가기라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좋은 부모였다면 지금쯤 제가 큰돈을 내어줬을지도 모를 일이죠. 물론 다 하나마나한 가정이지만요. 처형은 몸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안색이 한결 낫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있고 무엇보다 옆에서 딸아이가 극진히 간호한 덕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조카 녀석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마치지 못한 게 안타까울 정도로 머리가 좋아서 일을 잘 배우고 있고 말이죠. 저는 그 두 사람이 어쩌면 그토록 가족을 바라던 아내가 저와 딸아이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 저도 딸아이도 조금 더 행복해졌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오늘따라 더더욱 아내가 보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쓰면서도 이게 저에게 정말로 다 일어난 일이라니 하면서 신기한 기분이 들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이제 그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